4월 15일 아침, 불길한 구릿빛 하늘이 제주도 청마골의 광활한 초원 위로 끝없이 펼쳐져 있었다. 강민우 회장은 커피잔을 손에 들고 목장 본체의 넓은 현관에 서서 서쪽 수평선 너머로 시커먼 구름이 몰려드는 것을 지켜보았다. 쉬녀 덜배 그는 1만 5천 에이커 약 6천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자신의 목장에서 수많은 폭풍우를 겪어왔지만 이번 폭풍은 뭔가 달랐다. 공기 중에는 그의 애마, 천둥이 주 마구간 안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서성이게 만드는 전기적인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 반장 말들을 마구간으로 빨리 옮기는 게 좋겠네. 강 회장이 이미 마구간을 향해 단호한 걸음으로 향하고 있던 목장 관리인에게 소리쳤다. 이미 하고 있습니다, 회장님. 최 반장이 그을린 얼굴에 걱정을 가득 담고 대답했다. 그의 본명은 최만식이었지만 모두 그를 존경과 친근함을 담아 최 반장이라 불렀다. 기상청에서 강력한 노우와 함께 토네이도 가능성까지 예보했습니다. 이번 놈은 아주 지독할 것 같습니다. 강 회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 반장과 다른 목장 인부들이 말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기 시작하는 모습을 지켜보았다. 얼굴에 흰 별 무늬가 있는 장엄한 흑마 천둥은 유난히 동요하는 듯했다. 그 말은 지난 8년 동안 강 회장의 변함없는 동반자였다. 아내 김은희가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이후로 줄곧 천둥은 아내가 죽기 몇 주 전에 직접 골라 그에게 준 마지막 선물 어린 망가지였다. 20m 떨어진 곳 할머니와 함께 사는 비좁지만 깔끔한 이동식 주택에서 11살 소녀 나다해는 창문에 얼굴을 바짝 대고 똑같이 위협적인 하늘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늘진 솔밭 이동주택 단지는 수정천 근처 저지대에 자리 잡고 있었고 37가구가 더 좋은 시절을 보냈을 낡은 이동주택에서 살아가고 있었다. 할머니 하늘이 무서워 보여요. 다혜가 스페인어 아니 제주 방언으로 말했다. 부엌에서는 할머니 박순자 여사가 콩과 밥으로 된 그들의 소박한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67의 박 여사는 은발을 단정하게 쪽지어 올리고 스토브 앞에서 분주했다. 그녀는 3년 전 아들 카를로스 아니 김철수가 건설 현장 사고로 죽은 후부터 다혜를 키워왔다. 가난에도 불구하고 박 여사는 손녀에게 어떤 어려움도 꺾을 수 없는 존엄성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폭풍은 지나가는 법이란다, 다혜야. 박 여사가 냄비를 저으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하지만 항상 대비하고 하느님의 보호하심을 믿어야지.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시선은 여전히 점점 더 거칠어지는 하늘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항상 날씨 자연의 패턴 그리고 동물들과 이상한 교감을 느껴왔다. 할머니는 그것을 다혜가 노후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다른 아이들이 비디오 게임을 하는 동안 다혜는 길 잃은 고양이 다친 새 그리고 가끔씩 그들 동네로 헤매 들어오는 노루의 행동을 관찰하며 시간을 보냈다. 그날 저녁 6시 30분 첫 번째 천둥 소리가 계곡을 가로질러 울려 퍼졌다. 7시가 되자 바람은 강 회장 목장집의 모든 창문을 덜컹거리게 할 만큼 맹렬하게 울부짖었다. 최 반장은 모든 말을 안전하게 옮겼지만 천둥만은 마구간에서 뛰쳐나와 폭풍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강 회장이 노란색 우위를 걸치며 바람과 비에 포효 너머로 소리쳤다. 아마 수정천 쪽일 겁니다. 최 반장이 자신의 비옷을 챙기며 맞받아쳤다. 그놈 기분 안 좋을 때면 가끔 거기서 물을 마시거든요. 강 회장의 아버지 때부터 일해온 71살의 베테랑 목부 김노인이 희끗희끗한 머리를 저었다. 저 말은 이런 날씨에 밖에 머무를 만큼 어리석지 않아요. 뭔가 아주 단단히 놀란 게 틀림없습니다. 세 남자는 점점 더 위험해지는 상황 속에서 다음 4시간을 수색에 보냈다. 번개가 짧고 선명한 섬광으로 풍경을 밝혔고 바람과 비로 변해버린 세상을 드러냈다. 울타리 기둥들이 뽑혀나갔고 몇몇 외양간은 지붕을 잃었으며 수정천은 평소보다 3배나 불어나 있었다.
수색을 중단해야 합니다. 마침내 최 반장이 폭풍의 격렬함 너머로 소리쳤다. 이건 너무 위험해요. 그들이 흠뻑 젖고 지쳐서 목장집으로 돌아왔을 때 강 회장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천둥이 이렇게 사라진 적은 한 번도 없었다. 그 종마는 단순한 가치 있는 가축 이상이었다. 그는 수많은 시간을 끈기와 사랑으로 어린 말을 훈련시켰던 아내 은희와의 마지막 살아있는 연결고리였다. 새벽이 되자 폭풍의 파괴적인 모습이 완전히 드러났다. 계곡 전체에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었고 세 개 군에 걸쳐 전력선이 끊겼으며 수정천은 여러 도로를 침수시켰다. 하지만 강 회장의 당면 관심사는 천둥을 찾는 것이었다. 전문가를 부르겠네. 그가 아침 식사 자리에서 최 반장과 김노인에게 알렸다. 이현식 씨는 세계 주안이 세계 돼서 최고의 추적 전문가야. 만약 누가 천둥을 찾을 수 있다면 그건 그 사람일 걸세. 이현식 씨는 그날 오후 먼지투성이 픽업 트럭에 독일 셰퍼드 레인저를 태우고 도착했다. 42살의 그는 길 잃은 등산객에서부터 탈옥수까지 모든 것을 추적하며 20년을 보냈다. 찾을 수 없는 것을 찾아내는 그의 명성은 중서부 아니 전국에 자자했다. 말의 행동 패턴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이현식 씨가 장비를 내리며 말했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두려워할 때 어디로 갑니까? 강 회장은 천둥의 기호를 설명했다. 폭풍 중에는 높은 곳 그늘을 위해서는 수정천 근처 면화숲을 그리고 은희 씨가 훈련을 위해 데려가곤 했던 북쪽 목초지. 이현식 씨는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하고 지형도를 살폈다. 평소 다니던 곳부터 격자형으로 수색 시작하겠습니다. 이현식 씨가 설명했다. 여기 레인저는 대형 동물 추적 성공률이 아주 높습니다. 사흘 동안 이현식 씨와 그의 팀은 체계적으로 수색했다. 그들은 수정천으로 이어지는 말발굽 자국을 발견했지만 홍수로 남겨진 진흙탕 혼란 속에서 사라졌다. 천둥이 지나간 것을 암시하는 부서진 울타리 난간도 발견했다. 하지만 흔적은 항상 노을벼랑 계곡 근처 바위 지형에서 끊겼다. 마치 허공으로 사라진 것 같아요. 나흘째 되던 날 이현식 씨가 명백한 좌절감으로 인정했다. 이런 건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은 거실에 서서 천둥의 털을 빗질하고 있는 은희 씨의 액자 사진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말의 온화한 눈이 마치 자신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 같았고 갑자기 강 회장은 그를 아는 모든 사람을 충격에 빠뜨릴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아침 강민우 회장은 청마골 마을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8,000명 주민의 작은 공동체에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그리고 정고가 되자 강 회장이 휴대용 마이크를 들고 서 있는 정자 주위로 군중이 모여들었다. 많은 분들이 제 실종된 종마 천둥에 대해 알고 계실 겁니다. 강 회장이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가 광장 전체에 명확하게 울려 퍼졌다. 여러분께서 모르시는 것은 그 말이 제게 어떤 의미인지입니다. 그는 제 아내 은희의 마지막 선물이었고 그를 잃는 것은 그녀를 다시 한번 잃는 것과 같습니다. 군중들 사이에서 동정의 웅성거림이 일었다. 대부분 주민들은 은희 씨의 암투병과 그녀의 기억에 대한 강 회장의 헌신에 대해 알고 있었다. 이에 저는 천둥을 안전하게 데려오는 분께 보상금을 제안합니다. 강 회장이 극적인 효과를 위해 잠시 말을 멈췄다. 제 전 재산 500억 원을 제 말을 살아서 무사히 집으로 데려오는 분께 드리겠습니다. 반응은 즉각적이고 폭발적이었다. 군중들 사이에서 경악의 탄성이 터져나왔고 뒤이어 흥분된 속삭임과 불신의 외침이 이어졌다. 지역신문의 젊은 기자인 빌리 매튜스 안이 배민수 군이 녹음기를 높이 든 채 앞으로 밀고 나왔다. 강 회장님 방금 500억 원이라고 하셨습니까? 배 기자가 흥분으로 높아진 목소리로 물었다. 정확히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단호하게 대답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천둥은 제게 돈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지역 철물점을 운영하는 프랭크 피터슨. 아니, 박 사장이 군중 속에서 앞으로 나섰다. 강 회장, 정말 확신하시는 겁니까? 그건 엄청난 돈인데요. 강 회장이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제 인생에서 이보다 더 확신했던 적은 없습니다. 몇 시간 안에 강 회장의 전례 없는 제안 소식은 청마고를 훨씬 넘어 퍼져나갔다. 서울과 부산에서 텔레비전 방송국 촬영팀이 도착했다. 보물 사냥꾼 말 전문가, 그리고 일확천금을 노리는 사람들이 메뚜기 떼처럼 그 지역으로 몰려들었다. 조용했던 시골 마을은 그들 중 누구도 전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미디어 서커스의 한복판에 놓이게 되었다. 은솔마을 이동주택 단지에서 박순자 할머니는 커져가는 놀라움으로 저녁 뉴스를 지켜보았다. 보상금 액수는 그녀가 상상할 수도 없는 돈이었고 수십 평생 집과 사무실을 청소해도 벌 수 없는 돈이었다. 500억 원이라니. 그녀가 거실 바닥에서 늙은 잡종견 벨라, 아니 복실이와 놀고 있는 다혜에게 속삭였다. 상상이 되니 아가. 다혜는 복실이의 헝클어진 털을 부드럽게 빗질하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그 말 정말 무서웠을 거예요, 할머니. 저렇게 많은 낯선 사람들이 자기를 찾으면 더 깊이 숨어버릴 텐데요. 박 할머니는 손녀의 진지한 표정을 살폈다. 11살밖에 안 되었지만 다혜는 때때로 어른들을 놀라게 하는 동물 행동에 대한 비범한 이해력을 가지고 있었다. 아이는 겁먹은 동물들을 진정시키고 그들의 필요를 거의 직관적으로 감지하는 재능이 있었다. 내 말이 맞을지도 모르겠구나, 다혜야. 박 할머니가 동의했다. 가끔은 너무 많은 관심이 문제를 더 악화시키기도 하지. 그날 밤 전문 수색팀들이 청마골 주변에 베이스 캠프를 설치하고 새벽 공중 수색을 위해 헬리콥터를 준비하는 동안 다혜는 좁은 침대에 누워 구조 작업 소리를 들었다. 트럭들이 주요 도로를 덜컹거리며 지나갔고 멀리서 발정이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으며 수색대원들이 전략을 짜는 목소리가 밤 공기를 타고 전해져 왔다. 하지만 다혜의 생각은 500억 원의 보상금이나 계곡을 삼킨 흥분에 집중되어 있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광활한 황무지 어딘가에 숨어 겁먹고 있을 말 한 마리를 생각하고 있었다. 낯선 사람들이 시끄러운 기계와 익숙하지 않은 냄새로 자신의 영역을 침범함에 따라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겁에 질려갈 말을. 작은 창문 너머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다혜는 조용히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내일 다른 모든 사람들이 시끄럽고 복잡한 수색을 계속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만의 조용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었다. 돈 때문이 아니었다. 저 어딘가에 두려움과 외로움을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만이 제공할 수 있는 도움이 필요한 아름다운 동물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 아침 해가 청마골 이동주택 단지 위로 긴 그림자를 드리울 무렵 나다혜는 할머니의 낡은 이동주택에서 조용히 빠져나왔다. 겨우 6시였고 수색팀들은 앞으로 2시간은 더 지나야 작업을 시작할 터였다. 그녀는 가장 낡은 청바지와 빛바랜 녹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다. 전문 수색대원들이 입는 밝은 주황색 조끼처럼 눈에 띄는 대신 제주의 초원 풍경과 어우러질 옷차림이었다. 그들의 늙은 개 복실이가 이동주택 작은 현관 아래 단골 자리에서 고개를 들고 희망찬 꼬리를 흔들었다. 이번엔 안 돼, 복실아. 다혜가 무릎을 꿇고 복실이 귀 뒤를 긁어주며 속삭였다. 험한 길을 오래 걸어야 해서 넌 힘들 거야. 걔는 마치 알아들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한숨과 함께 다시 자리에 앉았다. 동물들은 항상 다혜에게 이런 식으로 반응했다. 마치 그녀 자신조차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무언가를 그녀에게서 알아보는 것처럼. 다혜의 첫 번째 목적지는 강민우 회장의 목장이었다. 그곳에서 천둥이의 습성과 성격에 대해 더 많이 알 수 있기를 바랐다. 하지만 목장 정문은 활짝 열려 있었고 자갈길을 따라 텔레비전 방송국 차량과
응급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었다. 그녀는 분주한 어른들 사이에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몸집 덕분에 쉽게 소동을 지나쳐 안으로 들어갔다. 최 반장이 본체 마구간 근처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있었다. 그의 그을린 얼굴에는 지난 닷새간의 잠 못 이룬 밤의 피로가 역력했고 평소 깔끔하던 작업복은 구겨지고 얼룩져 있었다. 저기요 반장님. 자원봉사자들이 흩어졌을 때 다혜가 조용히 다가가 말했다. 최 반장은 수색대원들 사이에서 어린아이를 발견하고 놀란 듯 내려다보았다. 꼬마 아가씨, 여긴 왜 왔니? 지금 여긴 아이들한테 안전한 곳이 아니란다. 천둥이 찾는 거 돕고 싶어요. 다혜가 조용한 결의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다. 저희 할머니가 가끔 강 회장님 댁 청소하러 오세요. 저는 말에 대해 좀 알아요. 최 반장의 표정이 약간 누그러졌다. 그는 아이의 목소리에 담긴 진지함, 마치 자신의 딸이 무언가 중요한 일에 대해 단호하게 말할 때 사용하던 것과 똑같은 어조를 알아보았다. 네 할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니? 그가 물었다. 박순자예요. 일주일에 2번씩 여기 오세요. 아, 네. 박 여사님 좋은 분이시지? 일솜씨도 아주 꼼꼼하시고. 최 반장은 아무도 듣지 못하도록 주위를 둘러보았다. 천둥이에 대해 정확히 뭘 알고 싶니? 다혜는 주머니에서 작은 공책을 꺼냈다. 페이지에는 이미 천둥이가 사라진 밤의 기상 패턴에 대한 관찰 내용이 가득 적혀 있었다. 천둥이는 뭘 하면 행복해하나요? 뭘 무서워하고요? 혼자 있고 싶을 때는 어디로 가나요? 이것들은 전문 수색팀들이 추적 기술과 격자 패턴에만 집중하며 물었던 질문들과는 달랐다. 이 아이는 천둥이의 성격, 그의 감정적인 필요에 대해 묻고 있었다. 천둥이는 다른 말들과는 좀 다르단다. 최 반장이 생각에 잠긴 듯 말을 시작했다. 돌아가신 강 사모님께서 몇 년 동안 훈련시키셨는데 그건 명령이라기보다는 대화에 가까웠지. 그놈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똑똑해. 가끔은 제 꾀에 제가 넘어갈 정도로 말이야. 다혜는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단정한 필체로 공책에 꼼꼼하게 메모했다. 낯선 사람들을 잘 따르나요? 쉽게는 아니지. 내가 그놈하고 편해지는 데만 3달이 걸렸는데 나는 매일 말들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잖니. 최 반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기억을 더듬었다. 하지만 일단 천둥이가 너를 받아들이면 그놈은 상상 이상으로 충성스러워. 강 사모님께서는 천둥이가 대부분 사람들보다 자기 기분을 더 잘 읽는다고 말씀하시곤 했지. 강 사모님이랑은 어디서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특별한 장소 같은 거요. 최 반장은 구릉지가 거친 지형으로 바뀌는 목장 북쪽 가장자리를 가리켰다. 저쪽으로 3km쯤 가면 오래된 면화수풀이 하나 있단다. 사모님께서 훈련시키실 때 거기로 데려가곤 하셨지. 조용해서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 그리고 그 너머 노을벼랑 계곡 근처에는 더울 때 쉬곤 했던 천연센터들이 좀 있고 다혜는 대략적인 방향과 지형 지물을 포함하여 상세한 메모를 했다. 천둥이가 전에도 길을 잃은 적이 있었나요? 단 한 번도. 저 말은 대부분 GPS 장치보다 더 나은 체내 나침반을 가지고 있단다. 강 회장님께서는 항상 천둥이가 군내 어디에서든 집으로 가는 길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지. 최 반장의 미간이 걱정으로 찌푸려졌다. 그래서 이번 일이 더 이상한 거야. 뭔가 막고 있는 게 아니라면 천둥이는 벌써 돌아왔어야 했어. 최 반장에게 감사 인사를 한 후 다혜는 그가 설명해준 면화수풀로 향했다. 그녀는 헬리콥터가 상공을 맴돌고 자원봉사자들이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주요 수색 지역을 피하기 위해 소들이 다니는 길과 울타리 선을 따라 45분을 걸었다. 그 숲은 6그루의 고목이 풀이 빽빽하고 푸르게 자란 작은 공터를 둘러싸고 있는 곳이었다. 규칙적인 방문의 증거는 명백했다. 큰 말이 서 있었던 다른 잔디밭 며칠 된 마른 말똥,
그리고 빗물을 모으는 천연 웅덩이, 근처의 깊은 말발굽 자국들. 다혜는 가장 선명한 발자국 옆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그것들을 재어보고 깊이와 방향에 대한 메모를 했다. 천둥이는 분명 여기 있었지만 흔적은 점점 더 바위가 많은 지형으로 이어지다가 따라가기 불가능하게 되었다. 폭풍 후에 여기까지 왔구나. 그녀가 현장을 살피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하지만 무언가가 너를 다시 떠나게 만들었어. 그때 멀리서 다가오는 차량들의 덜컹거리는 소리가 그녀의 주의를 끌었다. 나무들 사이로 수색 차량 행렬이 그녀 쪽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다혜는 재빨리 짐을 챙겨 더 높은 지대로 이동했다. 조사가 완료되기 전에 발각되어 집으로 보내지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작은 언덕 위 은폐된 위치에서 그녀는 이현식 씨와 그의 팀이 추적견과 전자장비를 가지고 숲에 도착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들은 그녀가 발견했던 것과 똑같은 증거를 살폈고 사진을 찍었으며 베이스 캠프에 무전 보고를 했다. 여기서 흔적이 끊깁니다. 이현식 씨가 조수에게 말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이 지점 너머로는 땅이 너무 바위투성이라 발자국이 남지 않아요. 다혜는 수색팀이 떠날 때까지 기다렸다가 은신처에서 나왔다. 그녀에게는 전문가들이 깨닫지 못한 이점이 하나 있었다. 바로 크기였다. 그녀의 가벼운 몸무게는 부서지기 쉬운 증거를 훼손하지 않았고 작은 키는 어른들이 간과하거나 접근 불가능하다고 치부할 만한 지역들을 살필 수 있게 해주었다. 이현식 씨 팀이 포기했던 바위 지형을 따라가자 다혜는 그들이 놓쳤던 무언가를 발견했다. 노을벼랑 계곡 기슭으로 향하는 좁은 노르길 입구 가시덤불에 걸린 단 하나의 검은색 말총이었다. 그 길은 폭이 겨우 60cm 남짓했고 바위와 관목 사이를 구불구불 이어져 있었다. 천둥아, 너는 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하구나. 그녀가 작은 봉투에 조심스럽게 말총을 담으며 속삭였다. 노르길은 다혜처럼 작은 아이에게도 조심스러운 항해가 필요했다. 나뭇가지들이 옷을 잡아당겼고 발밑에 느슨한 돌들이 미끄러졌으며 길은 여러 군데서 완전히 사라진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끈기 있게 나아갔다. 대부분 사람들이 놓칠 미묘한 신호들을 따라갔다. 여기저기 흐트러진 조약돌 부러진 장아지, 아침 미풍에 실려오는 희미한 말 냄새. 2시간 동안 고된 전진 끝에 길은 협곡 바닥이 내려다 보이는 좁은 바위턱으로 이어졌다. 저 멀리 아래 수정천이 바위 협곡 사이를 구불구불 흘러갔고 여전히 폭풍으로 불어난 물이 거셌다. 경치는 숨막힐 듯 아름다웠지만 다혜의 관심은 더 즉각적인 문제에 집중되어 있었다. 바위턱 진을 가장자리에는 선명한 새 발굽 자국이 찍혀 있었고 몇몇 바위들은 최근에 옮겨진 듯 했다. 천둥이는 분명 이 길을 지나갔지만 흔적은 절벽 가장자리에서 끝나는 것처럼 보였다. 잠시 동안 다혜는 최악의 상황, 즉 천둥이가 폭풍 중에 협곡으로 떨어졌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그때 그녀는 심장이 흥분으로 뛰게 만드는 무언가를 알아차렸다. 바위턱에서 약 6m 아래 돌출부로 부분적으로 가려진 곳에 동굴 입구로 보이는 것이 있었다. 입구는 말 한 마리가 충분히 들어갈 만큼 컸지만 정확히 어디를 봐야 할지 아는 사람이 아니라면 위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다혜는 배를 깔고 엎드려 동굴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암벽에는 무언가 큰 것이 최근에 그 높이까지 기어 내려갔음을 암시하는 긁힌 자국들이 보였다. 하지만 동굴에 도달하려면 그녀에게는 없는 등반 기술이 필요했고 바위들은 최근 날씨로 인해 불안정해 보였다. 그녀가 선택지를 고민하고 있을 때 협곡 바닥에서 목소리들이 들려왔다. 또 다른 수색대가 가을 바닥을 따라 작업하며 그들의 외침이 협곡벽에 메아리 치고 있었다. 다혜는 자신이 발견한 것을 확신하기 전까지 그들의 주의를 끌고 싶지 않아 재빨리 바위턱에서 물러섰다. 마을로 돌아가는 데는 3시간이 걸렸다.
활발한 수색 지역을 피하기 위해 다른 경로를 따랐다. 그늘진 솔밭 이동주택 단지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햇살이 무자비하게 내리쬐고 있었고 험한 지형 때문에 다리가 쑤셨다. 박할머니가 현관 계단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다. 다혜야, 어디 갔었니? 1시간 동안 내 이름을 불렀는데. 산책 갔었어요, 할머니. 생각할 게 좀 있어서요. 박할머니는 손녀의 먼지투성이 옷과 상기된 얼굴을 살폈다. 이것은 단순한 산책 이상이었다. 새벽부터 나가 있었잖니. 다혜는 할머니 옆에 앉아 공책을 꺼냈다. 제 생각에 천둥이가 어디 숨어 있는지 알 것 같아요. 다혜야, 박할머니가 부드럽게 말했다. 수년간의 경험과 값비싼 장비를 가진 전문 수색대원들이 있잖니. 네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니?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처럼 생각하니까요. 말처럼이 아니고요. 다혜가 좀처럼 하지 않던 말투로 끼어들었다. 천둥이는 낯선 사람들에게 발견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전한 어딘가에 숨어서 자기를 믿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박할머니는 다혜 공책에 적힌 상세한 메모와 스케치들을 보았다. 손녀의 관찰력에 철저함에 놀랐다. 이 모든 걸 혼자서 발견했단 말이냐. 동물들은 볼 줄 아는 사람에게는 흔적을 남겨요. 다혜가 대답했다. 천둥이는 피난처를 찾을 만큼 똑똑하지만 아무도 찾을 거라고 생각하지 못할 곳을 고를 만큼 겁이 많아요. 네, 말이 맞다고 해도 우리가 어떻게 그 동굴에 도달할 수 있겠니? 등반이 필요하다고 했잖니. 다혜는 오후 내내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민준이 오빠한테 암벽 등반 장비가 있어요. 차 고칠 때 그분 차고에서 봤어요. 김민준 박할머니의 조카는 32살이었고 마을에서 정비사로 일했다. 그는 군 복무 시절 암벽 등반에 대한 열정을 키웠고 여전히 주말이면 제주도와 설악산 여러 등반 지역으로 여행을 떠나곤 했다. 민준이가 네가 그렇게 위험한 시도를 하도록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게다. 박할머니가 단호하게 말했다. 하지만 제가 발견한 걸 설명하면 오빠가 직접 동굴을 확인해 줄 의향은 있을지도 몰라요. 다혜가 반박했다. 그날 저녁 다혜와 박할머니는 마을 변두리에 있는 민준의 작은 집으로 걸어갔다. 그의 차고 문은 열려 있었고 엔진 후드가 올라간 그의 픽업 트럭이 보였다. 민준은 모터 위에 몸을 숙이고 있었고 공구들이 주위에 흩어져 있었으며 작업하면서 스페인어, 아니 제주 방언으로 부드럽게 욕설을 내뱉고 있었다. 민준아, 박할머니가 불렀다. 중요한 일로 너랑 이야기 좀 하려고 왔다. 민준이 고개를 들고 낡은 헝겊으로 손에 기름을 닦았다. 이모 할머니, 이렇게 늦게 웬일이세요? 다혜는 할머니가 말하기도 전에 앞으로 나섰다. 제가 천둥이 숨어있는 곳을 찾았어요. 하지만 그 애한테 가려면 도움이 필요해요. 민준의 눈썹이 회의적으로 치켜 올라갔다. 500억짜리 말, 다혜야 전문 수색팀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엉뚱한 곳을 찾고 있어요. 다혜가 단호하게 말했다. 그녀는 공책을 꺼내 자신의 조사를 설명하기 시작했고 동굴 입구와 협곡 가장자리에서의 위치에 대한 스케치를 민준에게 보여주었다. 다혜가 말하는 동안 민준의 표정이 점점 더 심각해졌다. 그의 군사훈련은 증거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도록 가르쳤다. 그리고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 소녀는 세심한 관찰로 뒷받침되는 논리적인 주장을 제시하고 있었다. 김민준은 나다혜의 공책에 담긴 꼼꼼한 관찰과 논리적인 추론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전문 수색팀들이 최첨단 장비를 동원하고도 놓친 단서들을 11살 소녀가 찾아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그는 밤새 다혜의 스케치와 자신이 알고 있던 노을벼랑 계곡의 지형 정보를 대조하며 고민했다. 다혜가 묘사한 동굴 입구는 그가 예전에 탐사 등반을 계획하다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포기했던 바로 그 지역 부근에 있었다. 그곳은 불안정한 석회암 지대였고 미탐사 동굴들이 미로처럼 얽혀 있다는 소문만 무성했다. 정말 이 방법밖에 없을까?
민준이 다음날 새벽 등반 장비를 챙기며 중얼거렸다. 박순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손녀의 결연한 의지를 꺾을 수는 없었다. 조심하게 민준아. 그리고 다혜야, 너도 오빠 말 잘 듣고 위험한 짓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네, 할머니. 걱정 마세요. 다혜가 씩씩하게 대답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긴장감이 어렸다. 그들이 강민우 회장 목장 부근 언덕 기슭에 차를 주차했을 때 아침 공기는 치리파하고 맑았다. 멀리 계곡 바닥에서는 여전히 수색팀 차량들이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하늘에는 헬리콥터 여러 대가 일정한 강역으로 선회하며 로터 소리를 울리고 있었다. 이쪽이에요. 다혜가 어제 발견했던 노루길로 민준을 안내했다. 길은 어제보다 더 험하게 느껴졌다. 밤사이 내린 이슬과 느슨해진 돌들 때문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미끄러웠다. 민준은 다혜의 체력과 어려운 지형을 헤쳐나가는 능력에 내심 감탄했다. 소녀는 불안정한 곳을 피하고 가장 안전한 경로를 선택하며 확신에 찬 정밀함으로 움직였다. 도대체 이런 길은 어떻게 찾은 거냐? 중간쯤 비탈해서 잠시 숨을 고르며 그가 물었다. 수색팀들이 더 이상 찾지 않는 곳을 봤어요. 다혜가 이마에 땀을 닦으며 대답했다. 그러고 나서 계속 갔죠. 마침내 그들이 협곡이 내려다 보이는 절벽 가장자리에 도착했을 때 민주는 전문 수색대원들이 왜 이 장소를 놓쳤는지 즉시 이해했다. 동굴 입구는 어떤 일반적인 수색 각도에서도 완전히 보이지 않았고 자연적인 사각지대를 만드는 돌출부 아래 숨겨져 있었다. 세상에, 민준이 가장자리 너머를 내려다보기 위해 납작 엎드리며 속삭였다. 정말로 저 위에서 저걸 발견했단 말이냐. 저도 거의 놓칠 뻔했어요. 다혜가 인정했다. 햇빛이 딱 30초 정도 정확히 그곳을 비췄거든요. 민준은 숙련된 눈으로 암벽을 살폈다. 등반 로프를 고정할 수 있는 잠재적인 확보 지점들을 확인하고 절벽면의 안정성을 평가했다. 하강은 어려웠지만 그의 경험으로는 감당할 만했다. 위쪽 근처 바위는 충분히 단단해 보이는군. 그가 장비를 풀며 말했다. 하지만 저 돌출부가 까다로운 각도를 만들고 있어. 동굴 입구에 도달하려면 밖으로 스윙해야 할 거야. 민준이 등반 장비를 준비하는 동안 다혜는 심장이 뛰는 것을 알아차렸다. 저 멀리 협곡 아래 헬리콥터 한 대가 가을 바닥을 따라 그들의 위치로 낮게 날아오고 있었다. 만약 항공기가 그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의 사적인 조사는 천둥이가 실제로 동굴에 있는지 확인하기도 전에 공개될 터였다. 민준이 오빠 서둘러야 해요. 그녀가 다급하게 다가오는 헬리콥터를 가리키며 말했다. 민준은 그녀의 시선을 따라가다가 즉시 문제를 이해했다. 그는 사용 가능한 가장 단단한 확보 지점에 재빨리 로프를 고정하고 하강을 시작했다. 평소라면 했을 신중한 안전 점검도 생략한 채였다. 절벽면은 위에서 보았던 것보다 더 불안정했다. 민준의 무게에 느슨한 돌들이 아래 협곡으로 작은 눈사태처럼 굴러떨어졌다. 그는 안전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빨리 움직였지만 각 손잡이는 무너지지 않을지 확인하기 위해 신중한 테스트가 필요했다. 6m 아래 절벽면에서 4.5m 밖으로 민준은 동굴 입구를 명확히 볼 수 있었다. 다혜의 스케치가 나타냈던 것보다 더 컸고 말 한마리가 충분히 들어갈 만했으며 확실히 최근 사용 흔적을 보여주고 있었다. 암벽에는 무언가 큰 것이 입구에 도달하기 위해 버둥거린 듯한 긁힌 자국들이 나 있었다. 헬리콥터 로터 소리가 점점 더 커졌고 민준은 동굴을 향한 마지막 스윙을 위해 자세를 잡았다. 항공기가 머리 위를 지나가며 그의 로프를 발견하기 전에 입구에 도달할 기회는 단 한 번뿐이었다. 암벽에서 강력하게 발을 밀어 민준은 허공으로 몸을 날렸고 그의 추진력은 그를 어두운 구멍으로 정확히 이끌었다. 그는 헬리콥터가 천둥처럼 지나가는 바로 그 순간 동굴 입구 가장자리를 간신히 움켜쥐었다. 하강풍이 그를 약간 흔들었지만
그의 소나기를 풀지는 못했다. 동굴 안에서 민준의 눈이 어둠에 적응하는데 몇 초가 걸렸다. 적응했을 때 그는 다혜가 예측했던 바로 그것을 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천둥이가 동굴 뒤편에 서 있었다. 웅장했지만 현재 상태는 말이 아니었다. 종마는 보기보다 말라 있었고 검은 털은 먼지와 스트레스로 윤기를 잃었지만 틀림없이 살아있었다. 쉬이 괜찮아. 민준이 동굴 입구 근처에서 미동도 없이 부드럽게 말했다. 도와주러 왔어. 천둥이의 귀가 사람 목소리에 앞으로 쫑긋 섰지만 동굴 더 깊숙이 물러서지는 않았다. 대신 종마는 주저하며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와 부드럽게 울었다. 그의 지적인 눈은 민준을 평가하는 듯했고 위협이나 안전의 징후를 찾고 있었다. 동굴 자체는 민준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고 절벽면 안으로 적어도 12m는 뻗어 있었다. 작은 지하 가을이 신선한 물을 제공하고 있었고 그것이 천둥이가 구조 없이 6일 동안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설명해 주었다. 동굴 바닥 주위에는 말이 어떻게든 모은 풀과 나무 십자나이가 흩어져 있었다. 생존을 위한 천둥이의 지략의 증거였다. 꽤 잘 버텨왔구나, 녀석. 민준이 중얼거리며 위쪽 다혜에게 연락하기 위해 조심스럽게 무정이를 꺼냈다. 무정이의 지지직거리는 소리에 대한 천둥이의 반응은 즉각적이고 놀라웠다. 종마는 뒤로 물러서며 공포에 질린 눈으로 동굴 가장 깊은 곳으로 후퇴했다. 민준은 재빨리 장치를 끄고 전자소음이 아마도 며칠 동안 그를 공포에 떨게 했던 수색 헬리콥터 및 차량과 천둥이의 마음속에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무정이 대신 민준은 조심스럽게 동굴 입구에 자리를 잡고 그들이 미리 약속했던 손신호를 사용하여 위쪽 다혜에게 소리쳤다. 그는 동굴 내부를 가리킨 다음 천둥이의 존재와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엄지손가락을 치켜드는 제스처를 취했다. 위 절벽에 있던 다혜는 안도감과 함께 새로운 걱정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다. 천둥이는 살아있었고 안전했지만 그를 동굴 셔 밖으로 꺼내는 것은 신중한 계획이 필요할 터였다. 종마는 분명 수색팀의 계속되는 존재로 인해 트라우마를 겪었고 표준적인 구조 절차에는 잘 반응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준은 동굴 안에서 20분을 보내며 천둥이가 자신의 존재에 익숙해지도록 했다. 점차 종마는 민준이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작은 사과 조각들을 받아먹을 만큼 긴장을 풀었다. 그 상호작용은 천둥이의 지능에 대한 최 반장의 말을 확인시켜 주었다. 이것은 평범한 말이 아니라 복잡한 추론과 감정적 반응이 가능한 동물이었다. 마침내 민준이 다시 올라와 다혜와 합류했을 때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거기 있어. 그리고 겪은 모든 일을 고려하면 상태도 괜찮은 편이고. 하지만 큰 문제가 하나 있어. 어떤 문제요? 천둥이는 전자장비라면 뭐든지 질색을 해. 무정이, 엔진 소리, 헬리콥터까지. 계속된 수색 활동 때문에 내가 본 어떤 말보다 더 심하게 겁을 먹었어. 만약 전문 구조팀이 모든 장비와 소음을 동원해서 들어온다면 그놈은 공황 상태에 빠져 동굴 시스템 더 깊숙이 도망치려다 다칠지도 몰라. 다혜는 민준이 내려가는 동안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만약 우리가 그 애를 스스로 나오게 할 수 있다면요. 그 애가 믿는 누군가와 함께라면요. 그녀가 민준을 보았다가 아래 동굴 쪽을 내려다보았다. 민준은 그녀의 말의 의미를 즉시 이해했다. 하지만 그 생각만으로도 그의 속이 뒤집혔다. 절대 안 돼, 다혜야. 저 하강은 숙련된 등방에게도 충분히 위험해. 말과의 소통에 대한 내 이론 때문에 아이 목숨을 걸 수는 없어. 이론이 아니에요, 민준이 오빠. 동물들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해해요. 천둥이는 그냥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해치지 않을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시끄러운 소음과 기계로 자기를 놀라게 하지 않을 작고 조용한 누군가요. 민준이 대답하기도 전에 아래 계곡에서 다가오는 차량들의 소리가 메아리쳐 올라왔다. 수색 트럭 행렬이
노을벼랑 근처 수상한 활동에 대한 헬리콥터 조종사의 보고에 이끌려 그들의 위치로 곧장 향하고 있었다. 시간이 없어요. 다혜가 다급하게 말했다. 10분 안에 이곳은 수색대원들로 들끓을 거고 천둥이는 아무도 영원히 찾지 못할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버릴 거예요. 민주는 다가오는 차량들과 아래 동굴 입구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다혜가 아마 옳다는 것을 깨달았다. 일단 전문팀들이 천둥이의 위치를 발견하면 그들의 표준 구조 절차는 트라우마를 겪은 종말을 지하 더 깊숙이 몰아넣을 가능성이 높았다. 만약 내가 너를 내려보낸다면 민준이 천천히 말했다. 내 지시를 정확히 따라야 한다. 즉흥적인 행동이나 내가 승인하지 않은 위험한 행동은 절대 안 돼. 다혜가 엄숙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해요. 그리고 만약 천둥이가 공격적이거나 공황 상태에 빠지는 기미라도 보이면 즉시 내게 신호를 보내야 한다. 그 애는 저를 해치지 않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지? 다혜는 겁먹고 지적인 동물이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숨겨진 동굴 입구를 내려다보았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제공할 수 없는 구조를. 왜냐하면 그 애는 저 같은 누군가가 자기를 찾아주기를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자꾸 눈에 띄지 않지만 여전히 중요한 무언가를 제공할 수 있는 누군가요. 수색 행렬이 가까워지자 민주는 다혜의 작은 몸에 맞게 두 번째 등반 장비를 준비하기 시작했다. 수년간의 안전 훈련을 통해 개발된 모든 본능에 반하여 그는 11살짜리 소녀를 절벽 아래로 내려보내 트라우마를 겪은 1000파운드짜리 종마와 소통을 시도하게 하려 하고 있었다. 하지만 다혜의 단호한 표정과 동굴 안에서 본 천둥이의 지적인 반응을 떠올리자 민주는 때로는 가장 논리적인 해결책이 가장 비전통적인 것이기도 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좋아. 그가 작은 안전벨트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다. 말이랑 이야기하러 가보자. 나다혜의 허리에 감긴 작은 등반용. 안전벨트는 어색했지만 김민준 오빠가 마지막으로 안전을 확인하며 조여주자 왠지 모를 안정감이 느껴졌다. 아래쪽에서는 수색 차량 행렬이 멈춰섰고 팀들이 절벽 지역으로 접근 전략을 짜는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희미하게 들려왔다. 기억해 다혜야. 천둥이가 불안해하거나 위험해 보이면 즉시 내게 신호해야 한다. 민준이 마지막으로 로프 장력을 확인하며 말했다. 30초 안에 너를 다시 끌어올릴 수 있어. 다혜는 고개를 끄덕였다. 긴장감에 입이 바싹 말랐지만 결연한 의지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녀는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었지만 천둥이를 도와야 한다는 확신이 타고난 두려움을 압도했다. 하강은 민준이 위에서 로프를 조절하는 동안 순조롭게 시작되었다. 다혜는 절벽면을 발로 밀며 내려갔다. 암벽은 보기보다 단단했지만 가끔씩 발밑에서 느슨한 자갈들이 우르르 굴러떨어졌다. 유중미터는 100미터처럼 느껴졌지만 점차 동굴 입구가 커지더니 마침내 어두컴컴한 내부가 눈에 들어왔다. 천둥아. 그녀가 구멍 쪽으로 몸을 흔들며 부드럽게 불렀다. 괜찮아 얘야. 내가 집에 가는 거 도와주러 왔어. 종마의 머리가 거의 즉시 동굴 입구에 나타났다. 그의 검은 눈이 이 새로운 방문객을 향해 고정되었다. 이전 방문객보다 훨씬 작고 조용한 존재였다. 천둥이는 부드럽게 코를 킁킁거렸는데 그 소리는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에 더 가까워 보였다. 다혜는 동굴 입구 가장자리를 간신히 붙잡고 안으로 몸을 끌어당겼다. 육체적인 노력과 마침내 천둥이와 얼굴을 마주하게 된 감정적인 강렬함에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종마는 현재 상황에도 불구하고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웅장했다. 안녕 멋쟁아. 그녀가 동굴 입구 근처에서 미동도 없이 속삭였다. 천둥이가 그녀의 존재를 평가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였다. 말은 주저하며 몇 걸음 앞으로 다가왔고 그녀의 냄새를 맡으려는 듯 콧구멍을 벌름거렸다. 민준의 무정의에 대한 반응과는 달리 천둥이는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후퇴하는 기미를 보이지 않았다.
대신 그는 이 작은 인간이 자신의 피난처에 나타난 것에 대해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듯했다. 다혜는 천천히 주머니에 손을 넣어 집에서 가져온 사과 한 개를 꺼냈다. 할머니가 복실이에게 간식을 줄 때 실수로 물리지 않도록 가르쳐준 방식대로 손바닥 위에 사과를 올려 내밀었다. 천둥이는 조심스럽게 다가와 목을 쭉 뻗어 사과 냄새를 맡더니 부드럽게 그녀의 손바닥에서 사과를 가져갔다. 그의 부드러운 입술이 그녀의 손바닥에 닿았고 그 단순한 접촉은 단순한 동물과 인간의 상호작용 이상의 깊은 연결감을 형성했다. 온 세상이 너를 찾고 있어. 다혜가 마치 천둥이가 모든 말을 이해할 수 있다는 듯 대화체로 말했다. 강 회장님께서 몹시 걱정하고 계셔. 너를 아주 많이 그리워하신다고. 강 회장 이름이 언급되자 천둥이의 귀가 명백한 인식으로 앞으로 쫑긋 섰다. 그는 다혜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그녀가 목을 만질 수 있도록 머리를 낮췄다. 그의 털은 먼지투성이었고 갈기는 엉겨 있었지만 표면의 때 국물 아래로 그녀는 이 시련 동안 자신을 아주 잘 돌봐온 말에 강력한 근육을 느낄 수 있었다. 여기 밑에서 살아남을 만큼 똑똑하긴 하지만 영원히 머무를 수는 없잖니. 다혜가 천둥이 목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을 이었다. 수색팀들이 점점 더 가까이 오고 있고 그 사람들은 시끄러운 소리와 무서운 장비들을 많이 가져올 거야. 우리가 집에 가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천둥이는 마치 집중해서 듣고 있는 듯했고 지적인 눈은 그녀가 말하는 동안 다혜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가 수색팀들을 언급하자 그의 고개가 들리고 귀가 동굴 입구 쪽으로 쫑긋거렸다. 그곳에서는 다가오는 목소리들이 점점 더 뚜렷하게 들리고 있었다. 그녀의 말에 대한 반응으로 천둥이는 몸을 돌려 동굴 더 깊숙한 곳으로 걸어가더니 마치 따라오라는 듯 다혜를 돌아보았다. 그 몸짓은 너무나 의도적이고 소통적이어서 그녀의 등골을 오싹하게 만들었다. 다혜는 주머니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내 천둥이를 따라 동굴 시스템 깊숙이 들어갔다. 통로는 더 큰 방으로 이어졌는데 그곳에서는 지하 가을이 바위 바닥에 파인 자연 수로를 통해 흘러가고 있었다. 천둥이는 분명 이 지역을 주 생활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었고 그의 존재 흔적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다. 방맨 끝에는 또 다른 통로가 절벽면 더 깊숙이 이어져 있었다. 천둥이는 이 구멍 바로 옆에 서서 마치 기대하는 듯한 표정으로 다혜를 돌아보았다. 다른 길이 있는 거지? 다혜가 통로 입구로 다가가며 물었다. 어디로 가는지 보여주고 싶은 거니? 천둥이가 부드럽게 울며 통로 안으로 들어섰다. 다혜가 안전하게 따라올 수 있도록 천천히 움직였다. 터널은 좁았지만 두 사람 모두 지나갈 만큼은 충분히 높았고 바닥은 수세기 동안의 물 흐름으로 매끄럽게 닳아 있었다. 그들은 몇 시간처럼 느껴졌지만 아마도 20분 정도였을 지하 시스템을 통과했다. 천둥이는 교차로나 방향에 대해 망설이거나 불확실해 보이지 않고 완벽한 자신감으로 통로를 헤쳐나갔다. 가끔씩 그는 다혜가 따라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잠시 멈추었고 그녀를 놀라게 하는 수준의 배려심을 보여주었다. 동굴 시스템은 누구도 상상했던 것보다 더 광범위했다. 여러 방향으로 갈라지는 격가지 통로들이 있었고 수십 마리의 말을 수용할 만큼 충분히 큰 방들도 몇 군데 나타났다. 이 지하 미로에 대한 천둥이의 지식은 포괄적이고 정확했다. 마침내 다혜가 지하로 거의 800m는 이동했다고 추정했을 때 그녀는 공기의 질과 온도 변화를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신선한 공기가 통로를 통해 흘러 들어왔고 깊은 동굴의 광물 냄새 대신 풀과 야생화 향기를 실어왔다. 천둥이의 발걸음이 명백한 출구로 보이는 곳에 가까워지자 빨라졌다. 통로는 다혜가 알아보지 못하는 작은 협곡으로 이어졌는데 주수색 지역에서는 완전히 보이지 않는 곳이었다. 위쪽 좁은 구멍을 통해 햇빛이 쏟아져 들어와 높은 암벽으로 둘러싸인 자연적인 말 우리를 비추고 있었다. 믿을 수 없어. 다혜가 천둥이의 비밀 피난처 주위를 둘러보며 숨을 내쉬었다.
여기서 영원히 살 수도 있겠는데 아무도 절대 못 찾을 거야. 하지만 천둥이는 영원히 숨어 있을 생각은 없는 듯했다. 그는 작은 협곡 맨 끝으로 걸어갔는데 그곳에는 암벽 틈새를 통해 위로 이어지는 좁은 길이 있었다. 경로는 가파르고 조심스러운 등반이 필요했지만 말과 사람 모두에게 확실히 가능한 길이었다. 천둥이를 따라 길을 올라가자 다혜는 자신이 강민우 회장 목장집에서 불과 3km 정도 떨어진 언덕 위에 나와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노을벼랑 계곡에서 지하를 통해 어떤 전문 수색대원도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경로를 이용하여 문명과 훨씬 더 가까운 위치로 이동했던 것이다. 너는 전혀 길을 잃은 게 아니었구나. 다혜가 새로운 이해심으로 천둥이를 바라보며 깨달았다. 일부러 숨어 있었던 거야. 집에 돌아갈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면서 천둥이가 울며 그녀 어깨에 머리를 비볐다. 그녀의 해석을 확인하는 듯한 애정 표현이었다. 이 놀라운 동물은 혼자서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믿는 누군가가 안전하게 돌아가는 것을 도와줄 때까지 숨어 있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언덕 위 그들의 위치에서 다혜는 멀리 강 회장 목장 건물들을 볼 수 있었다. 또한 계곡 전체에 펼쳐진 대규모 수색 작전, 즉 수십 대의 차량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엉뚱한 곳에서 천둥이를 찾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었다. 강 회장님께 알려야 해. 그녀가 천둥이에게 말했다. 하지만 먼저 저 모든 소음과 소동이 너를 놀라게 하지 않을 안전한 어딘가로 너를 데려가야 해. 천둥이는 문제를 이해하는 듯했다. 그는 멀리 목장 건물들을 보았다가 그들이 방금 나온 숨겨진 협곡 입구를 돌아보았다. 잠시 생각하는 듯하더니 그는 주 수색 지역 시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따라 언덕을 걷기 시작했다. 다혜는 천둥이의 전략적인 사고에 감탄하며 뒤를 따랐다. 말은 명백히 수색팀들의 발각을 피하면서 목장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경로를 의도적으로 선택하고 있었다. 그의 지능은 최 반장의 설명을 듣고 예상했던 것 이상이었다. 그들이 약 1.5km를 이동했을 때 천둥이가 갑자기 멈춰서서 고개를 들었다. 귀가 다혜가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소리에 쫑긋 섰다. 잠시 후 그녀도 그 소리를 들었다. 그들 아래 언덕을 구불구불 이어지는 흙길을 따라 다가오는 강민우 회장의 픽업트럭 특유의 덜컹거리는 소리였다. 천둥이가 크게 울었다. 반가움과 기쁨의 소리가 풍경 전체에 메아리쳤다. 멀리서 픽업트럭이 갑자기 멈춰 섰다. 다혜는 강 회장이 차에서 내려 천둥이의 부름이 시작된 언덕 위를 향해 눈을 가늘게 뜨고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천둥아 강 회장의 목소리가 아침 공기를 타고 명확하게 들려왔다. 천둥아 정말 너냐? 종마는 또 다른 울음소리로 대답하고는 길을 향해 언덕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다혜는 크리스털 밸리, 아니 청마골 역사상 가장 중요한 구조를 막 완료하려 한다는 흥분감에 뒤를 따랐다. 강 회장은 지난 일주일 동안 반복적으로 수색했던 지형에서 사랑하는 말이 나타나는 것을 명백한 불신으로 지켜보며 트럭 옆에 서 있었다. 천둥이가 길에 도달하자 그 재회는 다혜가 바랐던 모든 것이었다. 남자와 말은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이게 만드는 감정적인 강렬함으로 하나가 되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리며 천둥이의 목과 옆구리를 쓸어내렸고 안도와 사랑의 말을 중얼거리며 부상 여부를 확인했다. 천둥이는 강 회장의 가슴에 머리를 비볐고 재회의 기쁨을 표현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부드럽게 코를 킁킁거렸다. 영원히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강 회장이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속삭였다. 어디 있었니 얘야? 어떻게 거기서 살아남았지? 그때서야 강 회장은 근처에 조용히 서 있는 지하 여정으로 먼지투성이가 되고 지친 다혜를 알아차렸다. 그의 표정이 기쁨에서 혼란으로 바뀌었다. 이 아이가 실종된 말과 함께 있게 된 경위를 이해하려 애썼다. 박할머니 손녀로구나. 그가 마침내 알아보며 말했다. 어떻게
어디서 그 애를 찾았니? 그 애가 저를 찾았어요, 강 회장님. 다혜가 솔직하게 대답했다. 천둥이는 스스로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그냥 집에 돌아올 적절한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강 회장은 소녀와 그의 말 사이를 번갈아 보았다. 이 재회가 우연이나 운의 결과가 아니라 훨씬 더 놀라운 무언가의 결과라는 것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천둥이는 다른 어떤 구조대원도 신뢰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이 아이를 신뢰하기로 선택했던 것이다. 강민우 회장은 자신의 픽업 트럭으로 천둥이를 조심스럽게 이송하면서 나다혜에게서 그 믿을 수 없는 지하 여정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다. 소녀는 담담했지만 정확하게 마치 숙련된 탐험가처럼 천둥이가 자신을 어떻게 미지의 동굴망으로 이끌었는지, 어떻게 물을 찾고 위험을 피했는지, 그리고 마침내 그들을 목장 근처에 안전한 출구로 안내했는지를 설명했다. 강 회장은 할 말을 잃었다. 이것은 단순한 아이의 운이나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동물과 인간 사이의 깊은 교감, 그리고 한 소녀의 비범한 용기와 지혜가 만들어낸 기적이었다. 그들이 목장 정문에 다다르자 최 반장이 가장 먼저 그들을 발견했다. 그의 그을린 얼굴이 순수한 안도감과 기쁨으로 환하게 빛났다. 회장님, 정말 천둥이가 돌아왔군요. 그의 외침은 목장 마당 전체에 울려 퍼졌고 순식간에 목장 인부들과 남아있던 일부 수색대원들이 몰려들었다. 천둥이의 귀환 소식은 무정위를 통해 순식간에 퍼져나갔고 멀리서 수색 작업을 벌이던 헬리콥터들이 마치 축하라도 하듯 목장 상공을 선회하기 시작했다. 강 회장은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조용히 다혜의 어깨를 두드렸다. 네가 해냈구나, 아가씨. 네가 우리 천둥이를 집으로 데려왔어. 목장 본체의 조용한 마구간 안으로 천둥이가 옮겨지자 박수진 수의사가 즉시 도착하여 진찰을 시작했다. 다혜는 천둥이 머리맡에 조용히 서서 낯선 사람들과 소란스러움에 불안해하는 종말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진정시켰다. 그녀의 존재만으로도 천둥이는 눈에 띄게 차분해졌다. 탈수 증세가 약간 있고 체중도 좀 줄었지만 전반적으로 놀라울 만큼 건강합니다. 박 수의사가 청진기를 목에 걸며 말했다. 약간의 찰과상과 타박상 외에는 심각한 부상도 없고요. 이 아이가 동굴에서 물을 찾고 스스로를 돌봤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천둥이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똑똑해요. 다혜가 조용히 말했다. 스스로를 잘 돌봤어요. 그 사이 강 회장과 최 반장, 그리고 소식을 듣고 달려온 김민준 한지영 서장, 그리고 전문 추적가 이현식 씨가 마구간 한쪽에 모여 다혜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경청했다. 다혜는 조금도 과장하거나 꾸미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단서들 노루길 숨겨진 동굴 입구, 그리고 천둥이가 자신을 지하 미로로 안내했던 모든 과정을 차분하게 설명했다. 민주는 자신이 직접 목격했던 위험천만한 하강과 동굴 입구 상황을 덧붙이며 다혜의 이야기에 신빙성을 더했다. 모든 이야기를 들은 한 서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정말 대단하구나, 꼬마 아가씨. 우리의 모든 첨단 장비와 전문 인력으로도 찾지 못한 것을 너는 그저 동물에 대한 이해와 관찰력만으로 해냈으니 말이다. 이현식 씨는 깊은 생각에 잠긴 듯 했다. 그는 다혜에게 다가가 진심 어린 존경심을 담아 말했다. 내가 틀렸었다. 나는 그 협곡 지역을 3번이나 수색했지만 천둥이의 어떤 흔적도 찾지 못했지. 꼬마 아가씨는 내가 실패한 곳에서 성공했고 그 이유를 이제야 알 것 같구나. 그가 다혜를 보며 물었다. 어떻게 알았지? 어떻게 그곳에 천둥이가 있으리라고 확신할 수 있었나? 다혜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저씨들은 눈으로 찾으셨잖아요. 저는 마음으로 찾았어요. 그 단순하지만 깊이 있는 대답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때 마구간 문이 열리고 박순자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들어섰다. 다혜야, 내 새끼 무사했구나. 할머니는 손녀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혜가 절벽 아래
동굴로 내려갔다는 민준의 전화를 받고 할머니는 거의 혼절할 뻔했었다. 괜찮아요, 할머니. 천둥이도 저도 무사해요. 다혜가 할머니를 안심시켰다. 소동이 어느 정도 가라앉자 초의 반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모두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차마 꺼내지 못했던 문제였다. 회장님, 약속하신 그 보상금 말입니다. 모든 시선이 강 회장에게로 향했다. 그는 다혜를 보았다가 다시 박 할머니를 보았다. 그는 약속을 한 사람이었고 그 약속을 지킬 생각이었다. 보상금은 유효하오. 나다혜 양은 아무도 해내지 못한 일을 해냈으니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소. 박 할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회장님, 저희는 그런 엄청난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저희는 평범한 사람들이고 그런 큰 돈을 어떻게 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다혜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원했던 것은 오직 천둥이가 안전하게 돌아오는 것뿐이었다. 강 회장은 그들의 반응을 예상했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혜의 순수함과 박 할머니의 지혜는 그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이들은 갑작스러운 부에 의해 타락할 사람들이 아니었다. 어쩌면 강 회장이 생각에 잠긴 듯 말했다. 우리가 모두에게 가장 이로운 방식으로 제 약속을 기리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현금 보상 그 이상으로요. 그의 눈빛이 빛났다. 그는 방금 엄청난 아이디어를 떠올린 참이었다. 그 아이디어는 천둥이의 구조만큼이나 놀랍고 어쩌면 그보다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것이었다. 그는 다혜와 박 할머니를 번갈아 보았다. 나다혜 양, 그리고 박순자 여사님. 혹시 천둥재단이라는 이름으로 자선단체를 설립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보상금 500억 원을 초기 자본으로 하여 제주도와 국내 농촌지역 사회의 교육 동물 복지 그리고 지역 사회 발전을 지원하는 재단 말입니다. 그리고 두 분께서 그 재단의 이사로 참여하여 기금이 가장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결정하는 데 도움을 주시는 겁니다. 그 제안은 너무나도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것이어서 잠시 동안 마구간 안에는 침묵만이 흘렀다. 다혜는 눈을 동그랗게 떴고 박 할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강 회장을 바라보았다. 김민준과 최 반장 심지어 한 서장과 이현식 씨조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강 회장은 말을 이었다. 이것은 다혜 양의 비범한 용기와 지혜에 대한 보상일 뿐만 아니라 천둥이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이 기적 같은 재회를 기념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엄청난 행운을 우리 지역 사회 전체와 나누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다혜는 할머니를 보았다. 박 할머니는 손녀의 어깨를 잡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다혜야, 내 생각은 어떠니? 소녀는 잠시 침묵하다가 작은 목소리지만 단호하게 대답했다. 만약 그 돈으로 천둥이처럼 도움이 필요한 다른 동물들을 셔돕고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다른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면 저는 그게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강 회장님. 강 회장의 얼굴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이 어린 소녀의 마음속에는 이미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지혜와 연민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강민우 회장의 파격적인 제안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을 놀라게 했지만 가장 큰 감동을 받은 것은 나다혜와 박순자 할머니였다. 5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액수가 한 소녀의 용기와 지혜에 대한 보상으로 그리고 한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희망의 씨앗으로 탈바꿈하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강 회장은 약속대로 국내 최고의 법률 및 재무자문팀을 청마골로 소집했다. 천둥재단 설립을 위한 법적 절차는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재단의 정관에는 다혜의 소박하지만 진심 어린 바람들이 고스란히 담겼다. 동물복지 증진, 농어촌 지역 청소년 교육 지원, 지역 사회 발전 기여 등이 핵심 목표로 명시되었다. 그리고
나다해와 박순자 여사는 재단의 공동이사로 공식 임명되어 재단의 운영과 기금 사용에 대한 주요 결정권을 갖게 되었다. 다혜의 삶은 그야말로 하루아침에 달라졌다. 하지만 소녀는 갑작스러운 변화에 흔들리지 않았다. 강 회장은 다혜와 박할머니가 좀 더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청마골 목장 인근에 아담한 주택을 마련해 주었지만 다혜는 여전히 예전처럼 소박하고 겸손했다. 그녀에게 가장 큰 변화는 더 이상 학비나 생활비를 걱정하지 않고 마음껏 공부하고 자신이 사랑하는 동물들을 도울 수 있는 실질적인 힘이 생겼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새로운 마음으로 학교에 갔고 방과 후에는 재단 설립 준비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김민준 역시 그의 삶에 큰 변화를 맞이했다. 강 회장은 천둥이 구조 과정에서 보여준 그의 용기와 기술, 그리고 다혜와의 특별한 유대감을 높이 평가하여 그에게 천둥재단의 운영관리자 직책을 제안했다. 재단 사업의 실질적인 실행을 책임지고 특히 지역사회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교육 프로그램이나 동물구조 관련 프로젝트를 이끌어 달라는 것이었다. 민주는 처음에는 자신에게 너무 과분한 자리라며 망설였지만 다혜의 진심 어린 격려와 강 회장의 확고한 신뢰에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정한 일용직 정비공이 아니었다. 그에게는 새로운 목표와 책임감,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이었다. 천둥재단의 첫 번째 사업은 다혜의 강력한 주장으로 지역 유기동물 보호소를 현대화하고 확장하는 것으로 결정되었다. 예산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던 낡은 보호소는 재단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최신 시설을 갖춘 안락한 공간으로 탈바꿈하기 시작했다. 다혜는 매일같이 공사 현장을 찾아 일꾼들을 격려하고 버려진 동물들을 위한 더 나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세심한 부분까지 꼼꼼하게 챙겼다. 또한 청소년 혁신가 지원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농어촌 지역 청소년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도 시작되었다. 다혜는 자신처럼 평범한 아이들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멋진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다. 그녀는 직접 심사 과정에 참여하여 어른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하는 아이들만의 독특한 가능성을 찾아내려 애썼다. 청마골과 은솔마을 주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처음에는 믿을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약간의 시기심도 있었지만 재단의 투명한 운영 방식과 다혜 박할머니 그리고 민준의 진정성 있는 노력에 마을 사람들은 점차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자원봉사자들이 보호소 공사를 도왔고 지역 학교 교사들은 청소년 프로그램에 대한 자문을 아끼지 않았다. 한 사람의 기적적인 행동이 만들어낸 선한 영향력이 공동체 전체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다혜는 재단 이사로서의 역할에도 빠르게 적응해 나갔다. 그녀는 어른들의 회의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명확하게 제시했고 특히 동물 복지나 환경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보다 날카로운 통찰력을 보여주었다. 그녀의 순수하면서도 핵심을 꿰뚫는 질문들은 때때로 노련한 전문가들조차 미처 생각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주곤 했다. 물론 천둥이와의 특별한 교감도 계속되었다. 다혜는 매일같이 강 회장 목장을 찾아 천둥이와 시간을 보냈다. 종만은 이제 다혜를 완전히 신뢰했고 마치 오랜 친구처럼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고 교감했다. 강 회장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며 천둥이가 재단의 동물 복지 사업을 위한 상징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어느덧 가을이 깊어지고 재단 설립 후 첫 번째 이사회가 열렸다. 다혜는 그동안 진행된 사업들의 경과 보고를 들으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들이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다. 버려진 동물들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고 아이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세상을 바꿀 준비를 하고 있었다. 500억 원이라는 돈은 더 이상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많은 생명을 살리고
꿈을 키우며 공동체의 희망을 불어넣는 살아있는 힘이 되어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다혜는 민준과 함께 재단 사무실 밖으로 나왔다. 어느새 어둠이 내린 청마골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민준이 오빠 다혜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가끔은 이 모든 게 꿈만 같아요. 제가 정말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민준은 다혜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꿈이 아니야, 다혜야. 이건 네가 만들어낸 현실이야. 내 용기와 지혜, 그리고 무엇보다 네 착한 마음씨가 이 모든 걸 가능하게 한 거지.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덧붙였다. 어쩌면 천둥이가 너를 선택한 건지도 몰라. 이 모든 좋은 일들을 시작할 사람으로 말이야. 다혜는 고개를 들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수많은 별들 사이에서 유난히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마치 천둥이가 그녀에게 보내는 격려의 눈빛 같았다. 그녀는 깨달았다. 자신에게 주어진 이 특별한 기회와 책임감의 무게를. 그리고 그녀는 그 무게를 기꺼이 짊어지고 세상에 더 많은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로 마음먹었다. 그녀의 작은 손길이 만들어낼 더 큰 기적들을 꿈꾸면서 그로부터 6달이 흘렀다. 강민우 회장이 청마골 시내에 구입한 소박한 사무실 건물은 이제 천둥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분주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한때 실종된 에마를 찾기 위한 한 남자의 절박한 외침으로 시작되었던 이야기는 이제 수백 명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희망의 운동으로 발전해 있었다. 나다혜는 매일 방과 후 재단 사무실에 들렀다. 그녀는 더 이상 은솔마을의 가난한 소녀가 아니었다. 강 회장의 배려와 재단의 지원으로 그녀는 제주 시내의 명문 사립학교에 다니며 수의학을 향한 꿈을 키워가고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겸손했고 동물들에 대한 깊은 애정과 사람들에 대한 따뜻한 마음을 잃지 않았다. 그녀는 재단의 동물 복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버려지거나 학대받은 동물들을 위한 새로운 보호소를 설계하는데 자신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를 보태고 있었다. 김민주는 재단의 운영 관리자로서 눈부신 능력을 발휘하고 있었다. 그는 특유의 성실함과 실용적인 문제 해결 능력으로 재단의 여러 프로젝트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했고 특히 농촌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기술 교육 프로그램은 그의 손을 거쳐 큰 성공을 거두고 있었다. 한때 암벽 등반 기술로 한 소녀와 말의 생명을 구했던 그는 이제 더 많은 젊은이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는 든든한 다리가 되어주고 있었다. 강민우 회장에게 천둥재단은 그의 삶의 마지막 장을 장식하는 가장 의미 있는 사업이 되었다. 그는 재단의 이사장으로서 주요 결정에 참여했지만 대부분의 실질적인 운영은 다혜와 박순자 할머니 그리고 민준에게 맡기고 한 걸음 뒤에서 그들을 지원했다. 그는 종종 재단 사무실에 들러 다혜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 어린 소녀의 순수한 열정과 지혜로운 통찰력은 그에게 늘 새로운 영감과 기쁨을 선사했다. 어느 늦가을 오후 다혜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재단 사무실로 향했다. 사무실 한쪽 벽에는 그녀가 천둥이를 처음 발견했던 노을벼랑 계곡의 거대한 사진과 함께 재단의 주요 활동들을 보여주는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다혜는 그 사진들을 보며 지난 몇 달간 일어났던 일들이 마치 꿈만 같다고 생각했다. 오늘 학교는 어땠니? 사무실에서 서류를 검토하던 민준이 그녀를 보며 물었다. 생물 시간에 개구리 해부했어요. 다혜가 신이 나서 대답했다. 모든 장기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정확히 볼 수 있었어요. 그걸 보니까 천둥이 해부학 구조랑 모든 게 완벽하게 작동해야 한다는 게 생각나더라고요. 민주는 모든 것을 동물과 연관짓는 다혜의 능력에 미소 지었다. 재단 설립 이후 6개월 동안 소녀는 동물 행동에 대한 놀라운 직관력을 유지하면서 수의학에 대한 정교한 이해력을 키워나가고 있었다. 이번 주에 새로 접수된 지원서가 10건이나 돼. 민준이 보고했다. 동물 구조 활동 지원이 3건이고
토종 농작물 품종 개량 연구를 하고 싶다는 젊은 발명가 지원서도 한 건 있더군. 어떤 발명가인데요. 다혜가 민준 책상 옆 어느새 비공식적으로 그녀의 자리가 된 의자에 앉으며 물었다. 태양에너지로 지하수를 정화하는 방법을 알아낸 14살짜리 아이야. 부모님은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지만 과학 선생님은 혁명적인 기술이 될 수도 있다고 믿고 계시더군. 다혜가 생각에 잠긴 듯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가 꼭 도와줘야 할 사람 같네요. 어른들은 가끔 젊은 사람들이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는 걸 잘 못 알아보시잖아요. 이것은 천둥재단의 핵심 원칙 중 하나가 되어 있었다. 생각하는 사람의 나이나 배경에 상관없이 혁신적인 사고를 지원하는 것. 지난 6개월 동안 그들은 18세 미만 청소년들이 주도한 12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고 그 결과는 지속적으로 기대를 뛰어넘고 있었다. 그때 강 회장이 사무실로 들어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철 몇 개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재단 성공이 예상치를 뛰어넘기 시작한 이후로 흔히 볼 수 있게 된 만족스러운 표정이 어려 있었다. 도교육청에서 우리 농촌과학 프로그램 승인했네. 그가 알렸다. 다음 학기부터 5,000명 미만 지역 사회 15개 학교에 첨단 실험실 장비를 제공할 걸세. 물론 청마골 초등학교도 포함해서 말이야. 정말요? 다혜가 희망에 찬 눈으로 물었다. 특히 청마골 초등학교요. 그럼 거기가 우리 시범 프로그램이니까 이 소식은 다혜에게 그 어떤 개인적인 인정보다 더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그녀의 옛반 친구들이 이제 자신과 똑같은 교육 기회를 갖게 될 것이었기 때문이었다. 다른 소식도 하나 있네. 강 회장이 말을 이었다. 그의 어조가 좀 더 개인적인 것으로 바뀌었다. 국제 야생마 구조 협회에서 연락이 왔었어. 내년 여름에 와이오밍 아니 몽골에서 진행하는 야생마 개체군 연구 작업에 자네를 인턴으로 초청하고 싶다고 하더군. 다혜의 눈이 흥분으로 커졌다. 정말요? 제가 진짜 야생마들과 함께 일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자네가 천둥이와 이룬 성과 덕분에 동물구조 단체들 사이에서 자네 평판이 상당히 높아졌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엘리자베스 모리슨 박사께서 특별히 자네를 팀원으로 요청하셨더군. 그들 중 누구도 그 아이러니를 놓치지 않았다. 6개월 전 다혜는 이동주택 단지에 이름 없는 아이였다. 이제 그녀는 동물과의 독특한 능력으로 국제기구의 스카우트 제의를 받고 있었다. 박순자 할머니가 평소처럼 직원들을 위해 가져온 따뜻한 커피 본병을 들고 사무실에 들어섰다. 그녀의 위험 있는 표정은 재단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다. 지역사회 연락 담당관으로서의 그녀의 역할은 강 회장이 예상했던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것으로 입증되었다. 마르티네즈 씨 가족 상황이 나아졌어요. 박 할머니가 회의 테이블에 자리를 잡으며 보고했다. 재단의 긴급 지원 덕분에 집을 잃을 위기를 넘겼고 로베르토 씨는 새로 생긴 향토 기업 제조 공장에 일자리를 구했고요. 이런 개별적인 성공 사례들은 통계나 재무 보고서 이면에 있는 재단에 가장 의미 있는 영향력의 척도가 되어 있었다. 박 수의사님, 제안에 대한 수의과대학 소식은 없었나요? 강 회장이 물었다. 국립제주대학교에서 연구비 지원 승인했어요. 박 할머니가 명백한 만족감으로 대답했다. 수의사님께서 다혜 양이 천둥이와 발전시킨 기술들 중 일부를 사용하여 인간과 말 사이에 의사소통 패턴을 연구하실 거래요. 이 연구는 천둥이 구조에서 비롯된 또 다른 예상치 못한 결과였다. 박수진 수의사는 다혜의 직관적인 소통 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아 이러한 기술들을 이해하고 잠재적으로 다른 동물 전문가들에게 가르치기 위한 공식적인 연구를 설계했던 것이다. 천둥이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다혜가 말했다. 저녁 먹기 전에 그 애 보러 가야겠어요. 이틀 이상 안 가면 안절부절 못하거든요. 사실은 강 회장이 수수께끼 같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오늘 천둥이에게 손님이 좀 와 있을지도 모르겠네. 초회 반장님이
아침에 깜짝 선물이 도착했다고 하시던데 다혜의 호기심이 즉시 최고조에 달했지만 강 회장은 더 이상의 세부 사항을 알려주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학용품을 챙겨 목장으로 향했고 어떤 종류의 놀라움이 기다리고 있을지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설렜다. 늦은 오후 햇살이 강 회장 목장에 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었다. 다혜가 천둥이의 목초지에 다가갔을 때 멀리서 종말을 볼 수 있었지만 그 풍경에는 분명 뭔가 다른 점이 있었다. 근처에서 또 다른 말이 풀을 뜯고 있었다. 독특한 무늬를 가진 어린 암말이었는데 어딘가 익숙해 보였다. 천둥아 다혜가 목초지 안으로 울타리를 넘어 들어가며 불렀다. 종마는 즉시 고개를 들고 그녀를 향해 달려왔다. 도착하자마자 명백한 기쁨으로 코를 킁킁거렸다. 하지만 진짜 놀라움은 그 어린 암말이었다. 암말이 고개를 들자 다혜는 강 회장 서재에서 사진으로 보았던 흰 별 무늬와 지적인 눈을 알아보았다. 저 애는 바람이야. 최 반장의 목소리가 그녀 뒤에서 들려왔다. 천둥이 딸이지. 강 회장님께서 오늘 아침에 그 애가 이유식 뗀 후로 살고 있던 육종 농장에서 데려오셨어. 다혜는 어린 암말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천둥이에게 효과가 있었던 것과 똑같은 조용하고 위협적이지 않은 기술을 사용했다. 바람이는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의 접근을 지켜보았지만 두려워하지는 않았다. 그리고 다혜가 손을 내밀자 암말은 조심스럽게 냄새를 맡더니 그 접촉을 허락했다. 아름답네요. 다혜가 바람이의 목을 쓰다듬으며 속삭였다. 눈에는 아버지의 지성이 담겨 있어요. 강 회장님께서 네가 이 아이와 함께 일해보면 어떨까 생각하시더군. 최 반장이 설명했다. 바람이는 혈통이 훌륭하지만 조련사들이 다루기 힘들어했어. 너무 똑똑해서 전통적인 훈련 방식에는 안 맞는다고 생각하시는 모양이야. 그 의미는 분명했다. 천둥이가 그의 비범한 지성을 이해하는 누군가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바람이 역시 다혜의 직관적인 소통 방식의 혜택을 볼 수 있을지도 몰랐다. 다음 1시간 동안 다혜는 두 말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들의 상호작용을 관찰하고 바람이의 성격을 이해하기 시작했다. 어린 암말은 정말로 지능이 높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럽고 분석적이기도 했다. 이러한 특성들은 지배 기반 훈련보다는 인내와 존중을 요구할 터였다. 해가 질 무렵 강 회장이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풀밭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두 마리 말 모두 근처에서 풀을 뜯고 있었다. 그 풍경은 돌아가신 아내 은희 씨가 동물과의 소통에 비슷한 재능을 가졌던 것을 강렬하게 떠올리게 했다. 바람이는 어떻니? 그가 풀밭에 다혜 옆에 앉으며 물었다. 놀라워요. 천둥이와는 다르지만 똑같이 특별해요. 행동하기 전에 모든 걸 생각하는 것 같아요. 정기적으로 그 아이와 함께 일해볼 생각은 있니? 어쩌면 박수 이사님이 연구하고 싶어 하시는 그 소통 기술들을 좀 더 발전시켜 볼 수도 있을 텐데. 다혜는 바람이를 보았다. 암말은 더 가까이 다가와 이제 손이 닿을 거리에 서 있었다. 정말 하고 싶어요. 하지만 몽골 인턴십은요. 그건 여름까지는 아니잖니. 그때까지는 바람이와 관계를 쌓고 네 방법들을 기록할 수 있을 게다. 야생마들과 일하기 전에 귀중한 연구 경험이 될 거야. 이 제안은 다혜의 현재 교육과 미래 직업 목표 사이에 완벽한 다리 역할을 했다. 바람이와 함께 일하는 것은 인간-동물 소통에 대한 과학적 이해에 기여하면서 실무 경험을 제공할 터였다. 다른 것도 하나 있네. 강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재단의 사명을 동물 의사소통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을 위한 훈련센터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고 있네. 제가 천둥이와 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가르친다고요. 그들의 타고난 능력을 인식하고 발전시키도록 가르치는 거지. 모든 사람이 너처럼 특별한 재능을 가진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더 나은 동물 소통을 위한 미개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단다. 그들이 목장집으로 돌아 걸어갈 때 다혜는 천둥이가 사라졌던 그 폭풍 후 치던 밤 이후
자신의 삶이 얼마나 극적으로 변했는지 되돌아보았다. 그녀는 교육적 기회와 재정적 안정뿐만 아니라 자신의 타고난 능력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목적의식을 얻었다. 강 회장님, 그들이 현관에 다다랐을 때 그녀가 말했다. 만약 그 폭풍이 오지 않았다면, 만약 천둥이가 길을 잃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지 궁금해 하신 적 있으세요? 강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내 생각엔 어쩐지 우리는 어차피 서로를 찾았을 것 같구나. 어떤 연결들은 일어나도록 예정되어 있단다. 왜냐하면 천둥이는 자신을 이해하는 누군가가 필요했고, 우리 모두는 우리를 이해하는 누군가가 필요했으니까. 그날 저녁 천둥재단은 강 회장의 거실에서 원래 이사회를 열었다. 비공식적인 분위기는 다혜의 제안이었는데 그녀는 중요한 결정은 위압적인 회의실보다는 편안한 환경에서 내려줘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이사회 멤버에는 강 회장, 다혜 박할머니, 민준 박 수의사, 그리고 지역사회 관점을 제공하는 사무엘 한 목사, 한국식 이름으로는 한상훈 목사가 포함되어 있었다. 함께 그들은 진행 보고서를 검토하고 새로운 보조금을 승인했으며 미래 계획을 구상했다. 청소년 혁신 프로그램이 모든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박 수의사가 보고했다. 6개월 동안 18개의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했는데 성공률이 업계 표준을 훨씬 웃돕니다. 농촌교육계획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고요. 한 목사가 덧붙였다. 참여 학교들의 시험 성적이 향상된 과학 장비와 훈련을 제공한 이후 극적으로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성공 사례들은 통계로 수량화할 수 없는 개인적인 변화들이었다. 압류를 피한 가족들, 고급 교육에 접근할 수 있게 된 학생들 동물 복지를 위한 새로운 자원을 개발한 공동체들, 결정적인 순간에 전략적 지원이 전체 삶의 궤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강 회장이 말했다. 이제 문제는 우리 접근 방식에 개인적인 손길을 잃지 않으면서 이 영향력을 어떻게 확장하느냐는 겁니다. 어쩌면 해답은 확장이 아닐지도 몰라요. 다혜가 생각에 잠긴 듯 제안했다. 어쩌면 복제일지도 모르죠. 다른 공동체들이 우리가 여기서 구축한 것에 자신들만의 버전을 만들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이 통찰력은 다혜의 타고난 직관력과 함께 발전한 정교한 사고를 보여주었다. 12살의 나이에 그녀는 이미 복잡한 조직적 개념을 파악하고 전략 기획 토론에 의미 있게 기여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나자 이사들은 각자의 저녁 일과로 흩어졌지만 강 회장과 다혜는 현관에 남아 천둥이와 바람이가 달빛 아래 평화롭게 풀을 뜯고 있는 목초지를 내다보았다. 모든 게 어떻게 되었는지 만족하니 강 회장이 물었다.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행복해요. 다혜가 대답했다. 하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 더 잘 알게 되었고요. 동물을 셔돋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을 셔돋는 일이요. 정확해. 어두운 곳에 숨어 겁먹은 동물들도 많고 아무도 귀 기울여주지 않는 아이디어를 가진 사람들도 많지. 천둥재단은 단지 시작일 뿐이야. 강 회장은 그녀의 책임감과 기회에 대한 성숙한 관점에 미소 지었다. 한때 세탁기 고치는 것을 걱정했던 소녀가 이제는 체계적인 변화와 장기적인 영향을 생각하고 있었다. 네 할머니께서 정말 특별한 사람을 키우셨구나. 그가 조용히 말했다. 할머니는 모든 사람이 나의 재산 또는 얼마나 다른지에 상관없이 경청받고 도움받을 자격이 있다고 가르쳐 주셨어요. 다른 모든 것은 거기서부터 따라오는 것뿐이고요. 그들이 편안한 침묵 속에 앉아있을 때 천둥이의 울음소리가 목초지를 가로질러 들려왔다. 함께 성취한 모든 것을 축복하는 듯한 만족스러운 소리였다. 6개월 전 그것은 길 잃고 겁먹은 동물의 절박한 부름이었다. 오늘 밤 그것은 연결 감사,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모든 구조에 대한 희망의 목소리였다. 멀리 청마골의 불빛들이 평화롭게 반짝이며
때로는 가장 비범한 발견들이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가장 위대한 보물은 은행 계좌가 아니라 서로를 진정으로 보는 마음들 사이에 연결해서 발견된다는 단순한 진리로 변화된 공동체를 비추고 있었다.